그리고 이제 상사채권 볼까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출금 채권. 자, 대부분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5년짜리 걸리겠죠. 그리고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 그런데 어음대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돌려서 행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음계약 관계가요,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발행인. 어음 수령인, 수취인. 그죠? 이게 어음. 그런데 이 어음행위에는 바로 어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 채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어음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을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정 이렇게 이제 전전 유통을 하게 되고 뭐 지급 제시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음이 유통이 되는데, 만약에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음을 받아놓고 3년이 지났을 때 어음금 채권의 청구를 못하게 되겠죠. 청구를 하더라도 이제 항변사항이니까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서 이 채무관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원인 채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추심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용관리사의 능력이죠. 그래서 원인 채권 관계로 봐서 물품 대금 채권 이거는 근데 물품 대금 채권이면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네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일반 채권이라고 해봐요. 일반 채권. 대여금이나 뭐 투자금이나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실익이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 채권이면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년이나 6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법원에 소재기를 해가지고 어음 공증이 있더라도 소재기를 해가지고 원인 채권에 의한 판결을 받으면 또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심을 하고 강제입행을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실무적으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할인 어음 대출은 특수한데 뭐 어음 발행인에 대해서는 3년, 어음 배서인에 대해서는 1년, 환매 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니까 5년 이렇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체이자라고 지연배상금은 성질이 이자가 아니라 지연 손해금이거든요. 나중에 이자 채권 부분에서 구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적금이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소멸시효.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 그것과 같다. 주채무가 5년짜리면 보증채무도 5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OX 지문 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권리다. 아니죠. 5년짜리죠. 상사채권이니까. 자, 어음수표금 채권을 보면 단기 소멸시효인데요. 어음상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 그리고 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의 전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6개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뭐 재소구권, 소구권 이게 이제 지금은 상환 청구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환 청구권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표현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수표 경우에는 수표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나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6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세채권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그리고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로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예도 들어드리고 설명을 했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소멸시효가 중요하거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관리사에게 오는 채권들은 이렇게 추심하기 쉬운 그런 초기 발생하는 채권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본인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간이 상당히 흘렸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멸시효에 임박해 있다면 빨리 그 판결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강제집행이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소멸시효 기산일을 한번 볼까요? 기산일은 기본이 민법 166조 1항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해야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법적인 의미는 권리를 행사하며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을 때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1길부터 그 시효기간이 산입되잖아요. 원래 그 기간 기산의 원칙상 그 당일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보통 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절차법적인 의미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다르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계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면은 법적인 절차 진행 못합니다.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소멸시효라는 게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변사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원고가 주장을 했을 때 피고 측에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 항변 이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변론주의 원칙상. 그리고 변론주의가 적용되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렇더라도 소재기를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그걸 뭐 그렇게 오지랖스럽게 말을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그거는 피고 측에서 알아서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항변으로 원고 측에서는 뭐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소송 진행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멸시효 포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 뭐 일부 변제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이제 알고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포기를 주장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거는 채권은 출신 못합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피고 측에서 뭐 원고 측이 뭐 대부업체 뭐 이런 사채업자 뭐 이런 쪽이고 피고가 아주 그 고령의 가난한 그런 극빈층이다 뭐 이러면 살짝 뭐 눈치를 줄 수는 있겠죠. 판사가 이거 뭐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치를 채고 이제 뭐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